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불멸의 영웅이 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친 불가능한 승리의 주인공 이순신 장군. 그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닌 전략적 천재이자 충성과 의지의 화신이었습니다. 23전 23승의 완벽한 전적을 남긴 세계 해전사의 거장이자 죽음의 순간까지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 고뇌와 흔들림 없는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낸 명언입니다. 서양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동양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윌슨,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좌 교수입니다. 30년간 하버드에서 중국과 일본 역사를 가르치며 12권의 책을 저술했고 뉴욕타임스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아시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은 학계의 거장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받은 학술상과 명예학위 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서가에는 제 저서들이 자부심을 드러내듯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대표작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두 거인은 미국 대학에서 필독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화려한 경력에는 한 가지 눈에 띄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항상 사이에 낀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중개자 정도로만 여겨졌었습니다. 저는 제 강의에서도 한국 역사는 한 주 정도만 간략히 다루곤 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저 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화려한 하버드대학교 캠퍼스가 화면에 펼쳐집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과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람들로 가득 찬 하버드대학교 샌더스 극장이 보입니다. 화면 하단에는 CNN 생중계 이순신 장군 세계 해군사의 거장이라는 자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하버드대학교 샌더스 극장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은 수백 명의 청중들로 가득 찼고 CNN에서는 이 강연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그리고 CNN을 통해 이 강연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세계 해군 역사의 진정한 영웅을 놓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저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저 역시 30년 넘게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면서 이 위대한 인물을 간과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친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해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 갑옷을 입은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인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조선의 제독이었지만 그의 업적과 리더십은 넬슨을 뛰어넘는 세계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한 인간이 어떻게 불가능에 맞서 싸워 승리했는지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만한 하버드 교수의 눈을 뜨게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객석 앞줄에서 제 딸 소피아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1년 전 제가 평생의 학문적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로 1년 전 저는 제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버드 동아시아학과의 석좌 교수로 일본과 중국 역사에 관한 12권의 책을 저술했었죠. 그날도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장에서 제가 쓴 중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두 거인이라는 책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받은 학술상과 명예학위 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전문 분야에는 눈에 띄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제게 한국은 항상 사이에 낀 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문화적 중개자 정도로만 여겨졌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동아시아 지도를 바라보며 한국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올해 강의도 중국 명나라와 일본 도쿠가와 시대에 집중해야겠군. 한국은 한 주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때 문이 열리고 제 딸 소피아가 들어왔습니다. 25세의 소피아는 하버드 대학원생으로 저와는 달리 넓은 시야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빠, 점심 약속 잊으신 건 아니죠?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 소피아. 미안하구나. 논문 검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소피아는 제 책상 위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역사만 파고드시네요. 한국은 언제 연구하실 건가요? 저는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국? 물론 중요하지만 동아시아의 역사적 흐름을 좌우한 건 결국 중국과 일본이었어. 소피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빠, 그건 편견이에요. 제가 한국 문화사 세미나에서 배운 바로는. 저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전공은 현대미술사잖니. 동아시아 고대사는 아빠 전문 분야란다. 소피아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하버드 도서관에서 찾은 건데 영문으로 번역된 난중일기예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쓴 전쟁 일기죠. 소피아는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제 책상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난중일기 이순신의 전쟁 일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관심하게 책을 보며 말했습니다. 흥미롭겠지만 지금은 다음 달 베이징 컨퍼런스 발표 준비로 바쁘단다. 소피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항상 그러시네요. 한 번만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봤는데 놀라운 리더십과 인간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소피아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K-팝, 한국 영화,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받았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가 됐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비꼬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대중문화는 학술적 가치와는 별개야.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친구들은 지금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 수업이 일본어, 중국어보다 더 빨리 마감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통계는 못 봤는데. 소피아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아빠. 아빠의 학문적 관점도 그에 맞춰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일었지만 오랜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기심에 소피아가 놓고 간 난중일기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불빛 아래 난중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점점 그 내용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조선 해군 장수의 글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난중일기를 읽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제가 주최한 국제 아시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하버드 국제 컨퍼런스 홀에는 동아시아 문명의 흐름 과거와 현재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들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중국 문명의 확장과 일본의 혁신적 수용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이 두 거대 문명 사이의 교량 역할을 했지만 그때 청중 사이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이진우 교수였습니다. 윌슨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교량 역할로만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이 아닐까요?
한국만의 독창적 문화 발전과 공헌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자체적인 문화적 특성이 있었지만 역사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이진우 교수가 정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물론 소피아가 준 난중일기를 읽고 있던 참이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꺼려졌습니다. 아니요, 아직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진우 교수는 차분하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이 동아시아 역사에 미친 영향, 특히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가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저지한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요. 저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자존심이 상한 채 대응했습니다. 물론 임진왜란은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동아시아 문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진우 교수는 제 반응을 예상한 듯 정중하게 제안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현대 해군 전략가들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여전히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난중일기가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사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문명의 흐름에서 한국의 역할을 교량 이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청중 속에서 동의하는 박수 소리가 들렸고 여러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다음 연구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제 발표로 돌아가. 하지만 이진우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윌슨 교수님,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북선의 혁신성은 서양의 철갑선보다 300년이나 앞섰고, 저는 이제 짜증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잘랐습니다. 이진우 교수님, 토론 시간에 충분히 의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토론 시간이 시작되었고, 많은 질문이 이진우 교수가 제기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자가 발언했습니다. 저도 이진우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명나라 역사 기록에도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가 명청 교체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학자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도쿄대학에서도 최근 임진왜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륙 정복 계획을 좌절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학문적 관점이 공개적으로 도전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모두 흥미로운 의견입니다만 객관적 역사 연구는 문화적 영웅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강당에서 저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진우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윌슨 교수님, 오늘 날카로운 질문으로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한국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냉랭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만 학술적 논쟁에는 감정보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10년간 연구의 영문으로 번역한 난중일기 완역본과 관련 논문들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두꺼운 책과 논문 묶음을 건네자 저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진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동아시아학에 대한 기여는 존경합니다. 다만 한국의 역사적 공헌도 같은 학문적 열정으로 살펴봐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날 저는 깊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하버드 교수가 서울대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도전받은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진우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가 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죠.
학생들이 집중하여 듣는 가운데 켄지라는 일본인 교환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조선출병이라고 부르고 이순신에 대해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가 평화로운 일본 상선을 공격했다고 배웠는데요. 교실 내 한국계 학생 준우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저는 교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켄지, 좋은 질문입니다. 역사는 종종 국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공격한 것은 상선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함대였다는 것은 일본의 1차 사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로 일본 무장들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요토미의 일본군 장수 구로다 나가마사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우리 침략 함대를 격파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자료에서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었죠. 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역사와 다른 내용에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준우가 감정이 북받쳐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시대의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는 준우의 말을 부드럽게 진정시켰습니다. 준우, 역사적 갈등은 분명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략적 업적에 집중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객관적 사실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열정적으로 이순신의 해전 전략과 리더십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가르쳐 온 제 수업이 이렇게 학생들의 눈빛을 빛나게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요.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의 동아시아 섹션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 읽었고 한국 학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난중일기를 읽으며 500년 전 조선의 바다로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대학 게시판에 특별 공지를 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난중일기 잊혀진 해군 전략가의 재발견 특별 세미나. 저는 세미나 등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했지만 첫날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학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세미나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군. 수업을 더 큰 강의실로 옮겨야 할 것 같아. 첫 수업날 저는 거북선의 구조적 특징과 그 혁신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거북선은 서양의 철갑선보다 300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그 설계의 정교함을 보세요. 학생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특히 켄지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수업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학생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8주간 계속되었고 매주 이순신의 다른 해전과 전략, 리더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명량해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겨우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습니다. 그는 명량 해협의 빠른 조류를 이용한 완벽한 전술로 이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학생들은 명량 해협의 지형과 조류 패턴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켄지와 준우는 놀랍게도 같은 팀이 되어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수업날 켄지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의 발표 제목은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육에 나타난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 진실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자라면서 임진왜란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으로 배웠습니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중일기와 다양한 1차 사료를 연구하면서 저는 역사적 사실이 때로는 국가적 자존심을 위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켄지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준우가 일어나 켄지에게 악수를 청했고 두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심지어 오랜 적대감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세미나의 성공 이후 저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접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같이 가요. 소피아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통역도 도울 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한국어를?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아빠가 이순신 장군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5월의 따뜻한 봄날, 우리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소피아 그리고 켄지와 준호도 함께했습니다. 두 학생은 우리의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했고 특히 켄지는 일본 측 사료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의 이순신 장군 동상을 방문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중앙에 자리한 그 웅장한 동상 앞에서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이 나라의 상징이군요. 저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산의 현충사, 통영의 이순신 공원, 여수의 진남관 등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를 순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명량해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진도와 해남 사이의 좁은 해협, 바로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보세요. 조류가 정말 빠르네요. 소피아가 해협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다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조류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순신이 이 자연 현상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용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직접 보니 이순신의 전략이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좁은 해협과 빠른 조류가 어떻게 일본 함대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켰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는 작은 배를 빌려 해협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선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배가 해협 중간쯤 왔을 때 강력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배는 조류에 휩쓸려 통제를 잃기 시작했고 저희는 모두 공포에 질렸습니다. 잡아요. 선장이 외쳤지만 저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제 머릿속에 이순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저는 필사적으로 수영했고 마침내 켄지와 준우가 던진 구명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로 끌어올렸을 때 저는 탈진 상태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아버지. 소피아가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소피아. 죽기를 각오했더니 살았구나.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안으로 무사히 돌아온 후 우리는 작은 항구 마을의 식당에서 몸을 녹였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우리의 사연을 듣고 특별한 미역국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이 해협에서 폭풍을 만났지만 살아남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운이 좋으셨네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순신이 이 같은 바다에서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서 싸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지혜는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후 저는 더 깊은 열정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완성했습니다. 바다의 영웅 이순신 장군과 난중일기라는 제목의 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제 책을 올해의 역사서로 선정했고 하버드 대학은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일본과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번역본을 교재로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학계의 인식이었습니다. 동아시아학 분야에서 한국의 역사적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은 군사학, 역사학, 심지어 경영학에서도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예일, 스탠포드 등 주요 대학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난중일기에 관한 강의가 개설되었고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어느 날 이진우 교수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윌슨 교수님, 당신의 책은 서울대학교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자로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려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임진왜란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켄지군의 참여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고, 켄지는 졸업 후 도쿄대학에서 한일 관계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준우는 미 해군에 입대하여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현대 해군에 적용하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하버드 동아시아학과의 커리큘럼도 변했습니다. 이제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 역사가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졌고, 한국어 수업은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CNN의 생중계 강연에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리더십, 혁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역사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가르쳐 준다는 점입니다. 청중 속에서 소피아, 켄지, 준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순신의 마지막 말을 인용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은 죽는 순간까지 나라와 백성을 걱정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국경과 문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물론 그의 23전 23승이라는 전적과 전략적 천재성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난중일기에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부하들을 걱정하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한 인간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을 단순한 장군이 아닌 진정한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경험이 당신의 학문적 관점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요한 역사만 가르쳐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역사와 그렇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겸손함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소피아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켄지와 준우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같은 여정을 함께한 전우애가 묻어났습니다. 교수님, 도쿄대학에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켄지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도요. 준우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권의 책, 소피아가 제게 건넨 난중일기가 어떻게 제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켄지와 준우 같은 젊은이들의 인생도 바꾸었는지. 역사의 가장 깊은 교훈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고 변화하는 우리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0년 전 한 조선의 장수가 매일 밤 촛불 아래 써내려간 일기가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CNN 생중계가 끝난 후 마이클 윌슨 교수의 강연은 예상치 못한 파급력을 일으켰습니다. 강연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 각국에서 이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루어졌습니다. 한 달 후 놀랍게도 윌슨 교수는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와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윌슨 교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윌슨 교수, 당신의 강연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소.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정말 놀랍군요. 12척으로 330척을 물리쳤다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승리죠. 윌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순신 장군은 정말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지휘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랜 동맹이지만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영웅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의 강연이 미한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으로 돌아와 문서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미 해군사관학교의 이순신 리더십 센터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입니다. 미래의 해군 장교들이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배우게 될 겁니다. 윌슨 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통령님. 트럼프는 펜을 들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위대함을 인정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앞으로 우리 군사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백악관 방문 후 윌슨 교수는 펜타곤에서 열린 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 해군 고위 장성들이 모여 이순신의 해전 전략을 현대 해군 전술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수님, 명량해전의 전술은 현대 해군 작전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열세에서의 승리 전략은 우리 해군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해군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보수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켄지의 노력으로 시작된 학술 교류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임진왜란의 재조명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일본과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객관적 역사 연구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윌슨 교수에게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순신 장군에 관한 대형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을 제안했고 윌슨 교수는 역사 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승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길지 알았어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23전 23승 완벽한 기록입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일 겁니다. 바다의 영웅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최첨단 CG 기술로 명량해전과 한산도 대첩을 재현했고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윌슨 교수는 하버드의 동아시아 해양 역사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구소의 개소식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단순히 과거를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리더십과 전략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곳이죠. 그날 밤 윌슨 교수는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이순신 장군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500년 전의 한 인물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훈을 줄 수 있지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용기, 그리고 희생정신은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을 전하는 글로벌 감동 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